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것, 즉 금에 질식사했다고들 말한다. 액체처럼 뜨거운 금이 거꾸로 된 성찬식처럼, 정화가 아닌 단죄를 위한 역방향 세례처럼 그의 입으로 흘러 들어갔다. 너무나 반복되어 이제는 사실보다는 기억의 의식에 더 가까워진 이 이미지는 거울처럼 기능한다. 그의 삶을 정의했던 금속이 그의 최후를 봉인한 것이다. 정말 그랬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하지만 권력의 연극에 능숙한 로마는 유용한 이야기가 있으면 현실이 필요치 않았고 이 이야기는 유용했다. 가장 오래된 언어, 즉 드러난 고통의 언어로 탐욕이 응징받는 우화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여정은 크라수스를 사면하거나 악마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강박관념의 해부학을 정면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그 거울 앞에서 시작된다. 크라수스는 단순히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신선한 폐허 위에 성장하는 도시의 사회적 연금술사였다. 불타는 집들을 사들였고 시들해지는 명예를 사들였고 필요할 때는 침묵을 사들였다.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불을 쌓는 벽돌로 바꾸었다. 모든 문을 윤활하게 했던 호의와 충성 시스템인 후원자 고객 관계 속에서 그는 근본적인 것을 깨달았다. 돈은 사물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이다. 돈을 가진 자는 보이지 않는 군대를 움직이듯이 타인의 의지를 조종한다. 그러나 불멸의 신들이 은행가가 아닌 정복자로 구성되어 있던 로마에서 돈은 군사적 영광이 결국 닫아버리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서 균열이 시작되었다. 녹은 금에 대한 전설은 역사가들을 짜증나게 하지만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직관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보물과 혼동할 때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처럼 보인다. 현대적인 용어로 우리는 이를 정체성 자산 융합 증후군이라고 부를 것이다. 즉, 개인은 대차대조표 뒤로 사라지는 것이다. 로마는 이를 다르게 이야기했다. 살아서 삼킨 것을 죽어서 받았다. 멀리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편안한 이 도덕적 이야기는 불편한 사실을 가린다. 크라수스는 나름대로 지쳐가는 정권을 지탱하는 접착제였다. 그의 돈은 원정들을 가능하게 했고 식량 부족 시기에 곡식을 샀으며 부패한 원로원의 손에 기름을 발라 시스템이 멈추지 않게 했다. 도시는 그를 필요로 했고 경멸했다. 배고픔에서 구해주는 고리대금업자를 필요로 하고 경멸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침묵의 굴욕은 공개적인 모욕보다 더 깊이 파고든다. 삼두정치 회의석상에서 폼페이우스는 동방의 월계관을 쓴 영웅이었고 가이사르는 정복의 냄새를 풍기는 편지들로 갈리아를 불태우는 혜성이었다. 그리고 크라수스는 돈주머니를 들고 다녔다. 자존심 강한 사람에게 필수적이면서 동시에 불필요하다는 것보다 더 무거운 왕관은 없다. 그 긴장에서 그의 영광에 대한 갈증, 즉 숫자를 노래로 도리아식 기둥을 군기로 바꾸려는 충동이 태어났다. 로마에서 영광은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신적인 화폐였다. 군단의 병사들 입에 자신의 이름이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숫자는 거의 쓸모가 없었다. 그 불꽃은 그에게 없었다. 로마의 전통은 예언의 실타래로 운명을 엮었다. 땅에서 뽑히지 않는 군기들, 구름 없는 천둥, 권력의 문턱에서 웅걸거리는 사제들. 다른 신념, 즉 계산에 대한 신념의 아들이었던 크라수스는 톡에 묻은 먼지처럼 징조들을 치워버렸다. 세상을 잘못 읽은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 같은 사회에서 렐리기오는 미신이 아니라 현실의 프로토콜이었기 때문이다. 징조를 무시하는 것은 합리주의가 아니라 우주적 질서에 대한 무례함이었다. 크라수스의 실용주의를 그토록 거슬리게 했던
이 문화적 세부 사항은 우리에게 창을 열어준다. 때로는 패배가 경고를 주는 언어를 비웃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다시 금의 이미지로 돌아가자. 로마인의 상상력 속에서 금속은 생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추상적인 부가 아니라 부패시키고 매혹시키고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의지를 가진 물질이었다. 자유에 대한 로마의 은유가 거의 농업 들판, 땅, 땀쥐에 기반하고, 노예에 대한 은유가 거의 도시적이고 금속적 사슬, 먼개, 동전이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크라수스는 의식적으로 금속의 편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탐욕이 아니었다. 전략이었다. 충성심이 얻기 전에 구매되고 굶주린 군단이 폭도로 변하며 기부금 없는 재판이 함정이었던 세상에서 크라수스는 돈을 안정의 도구로 만들었다. 냉소적이었는가? 그렇다. 효과적이었는가? 또한 그렇다. 녹은 금의 전설은 그때부터 무대의식이 된다. 파르티아인들은 그에게 자신의 강박관념을 마시게 했다고 한다. 사실이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그러나 로마 그 어떤 배우보다 뛰어난, 에게 동방에서 로마의 권력 문법이 조롱당하고 있음을 알리는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 두 가지 메시지였다. 너의 악덕을 처벌하고 너의 신화를 비웃는다는 것. 마치 역사가 로마인을 죽이려면 몸을 관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야기를 관통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오로데스 궁정에서의 연극적인 굴욕, 그래서 비극적인 소품으로서 머리와 손이 있었다. 연극은 사실을 넘어 살아남는 진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오늘날 우리는 거물들의 목에 녹은 금을 붓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한다. TV 중계되는 감사, 연출된 유출, 시리즈 같은 재판. 광장은 대리석에서 화면으로 바뀌었지만 교육학은 동일하다. 권력자를 전시하여 훈육하는 것.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화가 가르치는가 아니면 단지 대중을 위로하는가? 크라수스에게 우화는 편안하다. 탐욕가는 대가를 치렀다. 반면에 역사는 가혹하다. 공화국의 은행가가 몰락하자 늑대들은 입마개를 벗었고 피는 더 멀리 튀었다. 따라서 크라수스는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비극적인 인물로서 우리의 이야기에 들어선다. 그의 오만 하임린은 단순히 탐욕이 아니다. 군사적 영광까지도 살 수 있는 변수라는 믿음이다. 모든 비극적인 인물처럼 그는 자신의 재능의 정확한 균열 속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무적이었던 곳 계산에서 그는 맹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맹목은 그를 사막으로 이끌 것이다. 금이 먹여 살리지 못하고 물을 살 수 없으며 적이 협상하지 않는 공간으로 그 지리에서 금속은 마법을 잃는다. 어떤 디나르도 화살을 막을 수 없고 더 긴 저녁 노을을 살 수도 없다. 사막은 반나판 포럼, 돈의 연극이 관객 없이 펼쳐지는 곳이다. 카레 카라스, 전투 전 크라수스는 아직 돌아갈 문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 후에는 항상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울의 복도를 걸을 뿐이었다. 어떤 거울은 집을 불태워 얻는 무자비한 사업가를 보여주고, 다른 거울은 기계를 윤활하는 후원자를, 또 다른 거울은 아들을 전설로 밀어넣는 아버지를, 또 다른 거울은 시가 되고 싶은 정치가를 보여준다. 그 반사된 모습들의 합은 괴물이나 성자를 이루지 않고 대리석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의 시대의 로마인을 이룬다. 그리고 바로 그 혼합이 그를 보편적으로 만든다. 자신의 회개를 노래로 바꾸고 싶었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녹은 금으로 시작했다. 섬뜩한 처벌을 맛보기 위함이 아니라 처음부터 노골적인 명제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모든 문명은 강력한 자들을 판단하는 은유를 발명한다. 로마는 금속을 선택했다. 우리는
스캔들의 빛을 선택한다.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 무적이라 여겨졌던 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그의 몰락과 함께 질서가 스스로 바로잡힐 것이라고 상상하는 욕망. 역사는 항상 아이러니하게도 그 욕망이 정의를 낳았는지 아니면 더 가혹한 질서의 문을 열었는지는 다음 장들에서 답할 것이다. 지금 확실한 것은 이것뿐이다. 어떤 돈도 싹을 틔우지 않는 마른 모래밭에서 한 남자가 영광은 사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 얻는다는 것을 너무 늦게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교훈이 금보다 그를 불태울 것이다. 술라의 독재 정치 이후 혼란스러웠던 시대에 로마는 거대한 폐허 시장이었다. 원한으로 가득 찬 도시는 추방령의 리듬에 맞춰 주인을 바꿨다. 원로원 등록부에서 지워진 이름 하나하나가 매물로 나온 재산이 되었고 처형 하나하나가 경매가 되었다. 크라수스는 내전이 사람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도 해방시킨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했다. 다른 사람들이 눈물 속에서 잃은 것을 그는 싸게 사들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극이었던 것이 그에게는 기회였다. 역사가 고통의 경제라면 크라수스는 최고의 회계사였다. 그의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명성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었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의 재산이 1년 내내 군단을 지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었다. 그의 개인 소방대를 창설하려는 아이디어는 거의 현대적일 정도로 사악했다. 건물이 불타면 크라수스의 부하들은 양동이와 펌프를 들고 나타났는데 불을 끄기 위해서가 아니라 협상하기 위해서였다. 주인이 절박한 순간에 팔면 불은 꺼졌고 그렇지 않으면 건물은 잿더미가 되었다. 두 경우 모두 크라수스는 이득을 보았다. 싸게 샀거나 자신에게 저항하는 자의 가치를 파괴했다. 그것은 주식 투기의 로마 버전이었다. 공포를 가지고 노는 것, 그리고 신들이 연기를 통해 말하는 것처럼 보이던 도시에서 그는 연기를 돈으로 바꾸었다. 그 냉정함 뒤에는 철학이 있었다. 두려움은 감사보다 더 안정적이다. 호의는 잊히지만 빚은 그렇지 않다. 크라수스는 둘 다 쌓았지만 후자를 선호했다. 뼈속까지 빚진 그의 고객들은 그에게 생존을 빚지고 있었다. 그의 후원 네트워크는 도시 전체에 퍼져 있었다. 파산한 원로원 의원들, 와인 상인들, 건축가들, 검투사들, 해방된 창녀들, 모두 한때 그의 우물에서 물을 마셨다. 로마는 그를 경멸했고 동시에 필요로 했다. 그것이 자본의 역설이다. 자본을 지배하는 자는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에게조차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된다. 하지만 크라수스에게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동전보다 상처를 숭배하는 문화에서 그의 힘은 보이지 않았다. 폼페이우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아우라를 가졌고 카이사르는 웅병아의 글솜씨와 늑대의 본능을 가졌다. 크라수스는 오직 회개만 가졌다. 포럼에서 영광은 피냄새를 풍겼지 양피지 냄새를 풍기지 않았다. 군사 귀족들은 편의상 그를 용인했지만 살해 창을 느껴본 적 없는 자들에게 예약된 경멸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경멸은 그의 영혼을 좀먹는 산이었다. 돈은 그에게 동상을 사줄 수 있었지만 승리와 함께 부르는 노래는 사줄 수 없었다. 그 상처는 그의 전투에 대한 강박관념을 설명한다. 기원전 73년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터졌을 때 크라수스는 그것에서 자신의 구원을 보았다. 그는 단순히 반란 노예가 아니라 그를 물리침으로써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적이었다. 그는 군단을 재편하고 외과적인 잔인함으로 규율을 부과했다. 겁쟁이 병사 10명 중 1명을 죽이는 데시마티오, 그리고 반란을 진압했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가려졌다. 히스파니아에서 돌아온 폼페이우스가 도망자들의 잔당을 섬멸함으로써
최종 영광을 주장했다. 로마는 북방의 장군에게 박수를 보냈고 남방의 장군에게는 손에 피를 묻혔지만 월계관은 주지 않았다. 그렇게 원한이 시작되었다. 그 공백 속에서 이른바 제1차 삼두정치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형성되었다. 우정이 아니라 상호 필요에 의한 동맹이었다. 크라수스는 금을, 폼페이우스는 군대를, 카이사르는 정치적 두뇌를 제공했다. 그것은 조만간 서로 잡아먹을 것을 아는 늑대들의 협정이었다. 그동안 로마는 굶주림, 볼거리, 부패의 순환을 계속했다. 엘리트들은 이미 쇠퇴의 냄새를 풍기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빵과 서커스에 투자했다. 항상 실용적이었던 크라수스는 극장, 신전, 심지어 아니오노부스 수도교까지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마치 도시의 영혼을 돌 하나하나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연회밤 팔레르노 와인잔을 기울이고 영광에 대한 연설을 나누면서 그는 자신의 열등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느꼈다. 벽에는 정복자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은행과 토가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금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상징적인 불멸성만은 예외였다. 그는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자였지만 노래 속에서 가장 적게 기억되는 사람이었다. 굴욕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었다. 돈이 신화의 빛 아래서 똑같이 빛나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자기 자신의 양심이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신화 없이 사는 것은 매일 조금씩 죽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대차대조표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은 필요 때문에 전장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처럼 연대기에 불타오르기를 원했다. 시인들은 로마가 하늘을 지탱하는 새 기둥, 용기, 말, 운명을 가졌다고 말했다. 크라수스는 세 번째 기둥만을 가졌고 그것이 그를 단죄했다. 기둥 중 하나가 너무 무거우면 균형은 없다. 그의 야망, 금으로 우주를 균형 잡으려는 시도 또한 일종의 사적 종교였다. 그는 한 신을 믿었다. 바로 기회였다. 그러나 징조들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사막을 꿈꾸었고 신전에서 뱀을 보았으며 예언자들은 신들이 그에게 침묵했다고 웅걸거렸다. 하지만 크라수스는 목소리를 믿지 않고 오직 결과를 믿었다. 로마는 도박판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아직 칩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몰랐던 것은 포럼에서 그가 지배했던 게임이 동방의 먼지 속에서는 동일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거기서는 뇌물이나 계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거기서는 금이 화살보다 가치가 없었다. 전략가의 첫 번째 실수는 전술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이다. 온 세상이 자신의 논리를 공유한다고 믿는 것. 크라수스는 상인의 알고리즘을 전쟁에 기하하게 적용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영광의 이름으로 왕국들을 삼켜온 로마는 오늘날 자본이 새로운 시장에 보내지는 것과 같은 열망으로 그를 파르티아로 보냈다. 비록 맹목적으로라도 미지의 것을 정복하기 위해. 그것은 군사 원정이 아니라 투자였다. 단지 그 이자는 피로 갚아야 할 것이었다. 그가 7군단을 모았을 때 그의 눈빛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다. 마침내 그는 무대, 관객, 그리고 합당한 적을 가졌다. 그러나 그 행동에는 그의 파멸 또한 암시되어 있었다. 도시의 불을 사업으로 바꾸었던 그 남자는 다른 종류의 불을 발견할 참이었다. 돈으로 끌 수 없는 불, 자존심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 묵시록의 제정가 크라수스는 영광을 찾아 동쪽으로 행군했다. 그가 찾게 될 것은 자신의 탐욕의 최종 거울이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로마는 전투 이상의 것을 잃기 시작할 것이었다.
로마가 통제하는 척했던 영혼을 잃게 될 것이었다. 동방은 로마에게 늘 매혹과 경멸이 뒤섞인 곳이었다. 비단 향수, 보석들이 있었고 도덕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을 사치의 악덕이라고 불렀다. 동시에 그곳에는 미지의 위협, 라틴의 규율에 굴복하지 않는 민족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상인의 정신을 가진 크라수스는 파르티아에서 두 가지 전리품을 보았다. 유형의 부와 상징적인 영광이었다. 만약 그가 그 먼 제국을 정복할 수 있다면 자신의 보물을 불릴 뿐만 아니라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그림자를 영원히 지워버릴 수 있을 터였다. 그는 유프라테스강 너머로 독수리를 이끈 정복자, 로마를 알렉산더의 왕국들과 연결한 사람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정치적 현실은 지뢰밭이었다. 로마는 아직 공화국이었지만 이미 전쟁 중인 자아들의 컨소시엄처럼 기능하고 있었다. 원로원은 삼두정치가들을 두려워했고 민중은 카이사르를 숭배했으며 폼페이우스는 겸손한 척하면서 명예를 쌓았다. 이 긴장의 삼각관계 속에서 크라수스는 판의 균형을 맞출 공적이 필요했다. 파르티아와의 전쟁은 그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그것은 필요한 전쟁이 아니라 심리적인 전쟁, 즉 구원을 위한 시도였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가 금을 찾았다고 말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침묵의 한 형태, 즉 인정만이 줄 수 있는 평화를 찾고 있었다. 기원전 53년 프로콘술이라는 칭호와 개인 재산을 가지고 그는 거대한 군대를 모았다. 이길께 군단, 4만 명의 병사, 그리고 기병과 보조병들. 사막보다는 퍼레이드에 더 적합한 군대였다. 징조는 처음부터 좋지 않았다. 원정에 반대하는 평민 호민관들은 공개적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신성한 새들은 먹이를 거부했다. 예언자들은 제물로 바쳐진 간에서 어두운 점들을 보았다. 종교와 전략이 불가분의 관계였던 문화에서 이러한 징조들은 신성한 전황 보고서와 같았다. 신들이 그와 함께 행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만할 정도로 합리적이었던 크라수스는 모든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많은 현대인들처럼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운도 정확한 과학이라고 믿었다. 그의 동맹인 아르메니아의 아르타바스데스 왕은 그를 단념시키려 했다. 메소포타미아 사막을 건너지 마시오. 그는 말했다. 내 산맥을 따라 행군하시오. 그곳에서는 파르티아 기병대가 기동할 수 없소. 식량과 3만 명의 병사를 주겠소. 그것은 현명한 조언이었다. 그러나 전리품에 서둘렀던 크라수스는 지름길을 택했다. 돌이 아니라 모래가 그의 길이 될 것이었다. 그렇게 군단은 유프라테스강의 피난처를 버리고 물 없는 바다로 들어섰고 태양이 자신들의 승리를 증명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태양이 자신들의 처형인이 될 줄은 몰랐다. 며칠 동안 그들은 낯빛 하늘 아래 행군했다. 열기는 방패를 수추로, 투구를 화덕으로 바꾸었다. 갈증과 권태로 인해 대열은 흐트러졌다. 정찰병들은 적을 보지 못했고 오직 신기루만 보았다. 위험의 존재보다 그 부재가 사기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정돈된 전투에 익숙했던 로마 병사는 존재하기 위해 적의 얼굴을 보아야 했다. 사막의 공허 속에서 규율은 억눌린 광기로 변했다. 크라수스는 가마 속에서 사막의 양피지 위에 선을 따르는 것처럼 지도를 계속 확인했다. 바로 그때 아랍인 안내자 아리암네스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파르티아의 적이자 로마의 친구라고 소개했다. 그는 군대를 적이 야영하고 있는 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지점으로 이끌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정보를 얻고 뇌물을 쓰는 것에 의존하여 평생을 살아온 크라수스는 그에게서 또 다른 거래를 보았다.
승리를 향한 가장 빠른 길에 돈을 지불하는 것. 아라비는 미소 지었고 덫은 한 번의 몸짓으로 닫혔다. 행군 중에도 징조는 반복되었다. 군기들은 마치 로마 자체가 저항하는 것처럼 땅에 박힌 채 전진하기를 거부했다.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현실은 거래였다. 심지어 신들도 희생으로 살 수 있었고 운도 금으로 빌릴 수 있었다. 사실 그는 로마 전체의 미래를 저당 잡고 있었다. 한편 파르티아 군대는 그가 상상했던 야만적인 무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아하고 정밀하며 서식지에 유기체처럼 적응된 기계였다. 중보병에 의존하지 않고 두 가지 치명적인 계급에 의존했다. 후퇴하면서도 조준을 잃지 않고 활을 쏠 수 있는 기마궁수와 철의 무게와 바람의 속도를 결합한 강철 기병 카타프락트. 기하학적 엄격함을 가진 로마는 처음으로 절대적인 기동성에 직면했다. 사막에는 선이 없고 오직 원만 있었다. 그리고 파르티아인들은 치명적인 원의 달인이었다. 연대기 작가들은 카레칼라이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돌풍이 먼지 구름을 일으켜 지평선을 지워버렸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적이 사라진 승리의 징조로 보았고 다른 이들은 돌아갈 길을 지우는 세상의 경고로 보았다. 어쨌든 크라수스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멀리서 금이라고 믿는 빛을 보았을 뿐이다. 사실 그것은 적 갑옷의 반사광이었다. 그의 운명은 말을 타고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비극은 어느 시대에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된다. 자신의 욕망을 운명의 목소리와 혼동하는 사람으로 말이다. 크라수스는 수세기 후에 올 정복자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권력의 지도가 세계 지도와 동일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그는 금도 영광도 무게가 없는 공허 속으로 들어섰다. 항상 인내심 많은 사막은 이미 입을 벌렸다. 재앙의 새벽은 부자연스러운 침묵과 함께 시작되었다. 며칠간의 행군으로 지쳐있던 크라수스의 군단은 지평선에 어두운 선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모래폭풍이라고 생각했지만 먼지는 바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리듬에 맞춰 움직였다. 크라수스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마침내 적이다. 그는 신들이 전투를 지연시킨 것은 단지 그에게 더 연극적인 등장을 허락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연극을 자신이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안개 속에서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신의 거울처럼 사막의 태양을 반사하는 광택 나는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파르티아 장군 수레나였다. 고귀하고 매우 부유하며 치명적일 정도로 우아했다. 그에게서 신들은 아름다움과 잔인함을 결합해 놓았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로마인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거친 적들에게 익숙했지만 페르시아 신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왕자에게는 익숙지 않았다. 크라수스는 그를 보고 전에 없던 감정, 불편함을 느꼈다. 그의 앞에 자신과 같은 동방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의 노년과 공허함은 없었다. 수레나는 말을 멈추고 손을 들어 올렸다. 거의 보이지 않는 신호였다. 그러자 마치 사막 자체가 숨을 내쉬는 것처럼 파르티아 병사들은 갑옷을 덮고 있던 망토를 걷어냈다. 수천 개의 금속판이 눈부신 빛을 섬광처럼 반사했다. 로마인들은 얼굴을 가렸다. 공기가 진동했다. 그리고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다. 수백 개의 북이 동시에 울리며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고 모든 질서의 개념을 지워버리는 비인간적인 포효였다. 그것은 조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부수기 위해 고안된 소리였다.
첫 전투는 귀로 치러졌다. 파르티아인들은 전진하지 않았다. 그들은 필름의 사정거리 바로박, 안전한 거리에 원형을 형성했다. 혼란스러웠던 크라수스는 유명한 방어 대형인 완벽한 인간과 방패 상자를 형성하도록 명령했다. 그의 생각에는 요새였다. 수레나의 생각에는 가축우리였다. 군단병들은 빽빽하게 모였고 더위는 견딜 수 없게 되었으며 사막은 두 번째 공격을 시작했다. 갈증이었다.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화살이었다. 수천 개. 첫 줄은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쓰러졌다. 가죽으로 덮인 로마 방패는 뿔과 힘줄로 만들어진 발사체에 뚫렸다. 그 발사체는 금속까지 꿰뚫을 정도로 팽팽했다. 많은 병사들은 자신의 방어구에 박힌 채 쓰러졌다. 고개를 드는 사람은 구름이 아니라 날아가는 죽음의 물결로 인해 어두워진 하늘을 보았다. 장교들은 크라수스에게 돌격을 명령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망설였다. 파르티아 기병대가 측면을 공격할까봐 두려웠다. 그는 저항하기로 결정했다. 화살이 바닥날 것이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수레나는 그 생각을 예측했다. 그의 진영 뒤에는 예비 화살통을 실은 낙타 1000마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궁수는 화살통이 비면 후방으로 말을 타고 가서 재장전하고 다시 원형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끝없는 안무였다. 강철의 비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정지한 로마군은 천천히 죽어가는 덩어리가 되었다. 접근할 수도 후퇴할 수도 없었다. 내부 대열은 질식했고 시체들이 산을 이루었다. 모든 화살은 살뿐만 아니라 사기도 상하게 했다. 그리고 사기가 꺾일 때 그것은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똑같이 들린다. 크라수스는 자신의 위치에서 질서가 얼굴 없는 혼돈 속으로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영광을 원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무력함을 목격하고 있었다. 수레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의 전술은 의식이었다. 때로는 공격을 멈추고 로마인들이 부상당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내버려 두었다. 그것은 전술적인 침묵, 연극적인 멈춤이었다. 처형인이 베기 전에 칼날을 보여주는 순간과 같았다. 그리고 다시 북소리가 울리고 지옥은 다시 춤을 추었다. 궁수들은 뒤로도 쏘았고 보지 않고 자신들의 숙련된 기하학을 믿었다. 그렇게 수세기 후에 연대기 작가들이 사용할 용어인 파르티아 사격이 탄생했다. 더위는 더욱 심해졌다. 땀과 피가 섞여 벌레를 끌어들였다. 먼지는 열린 상처에 달라붙었다. 군단병이 방패를 들려고 할 때마다 다른 한 명이 옆에 쓰러졌다. 그것은 서서히 진행되는 학살, 보이지 않는 처형인에 의한 처형이었다. 그 길고 긴 고문 속에서 크라수스는 자신의 적이 무기뿐만 아니라 심리에서도 우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레나는 그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싸우고 있었다. 북소리의 리듬이 바뀌었다. 더 느리고 낮게, 마치 다음 막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수레나는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의 교향곡의 두 번째 악장, 즉 희망의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희망 없이는 어떤 패배도 완전하지 않다. 그는 로마인들이 숨을 쉬게 하고 잠시 멈춘다고 믿게 내버려 두었다. 크라수스는 화살비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마침내 적이 지쳤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연극의 일부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군단은 재정비하려고 했다. 백부장들은 이름을 외쳤고 독수리 깃발병들은 떨리는 손으로 군기를 들어 올렸다. 중앙에서는 말들이 피냄새에 콧방귀를 뀌었다. 크라수스는 동쪽을 바라보며 틈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모래 위의 햇빛이었다.
그는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였다. 지금이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아들의 운명을 봉인했다. 재앙은 잘 구성된 모든 비극처럼 젊은 영웅이 필요했다. 갈리아에서 카이사르 밑에서 훈련받은 푸블리우스 크라수스는 용감하고 충성스러웠으며 자신을 영광이나 망각으로 이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장은 그의 것이 될 것이었다. 비록 모래 위번개처럼 짧은 시간일지라도 말이다. 푸블리우스 크라수스는 25살에 불과했지만 그의 혈관 속에서는 은행가의 아들 이상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갈증이 끓어올랐다. 그는 카이사르로부터 공격의 신속함, 움직임의 정확성, 주도성의 가치를 배웠다. 아버지가 포위망을 뚫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따랐다. 마침내 그의 이름에 걸맞은 전투, 가족의 황금빛 그림자를 지울 기회를 얻게 될 것이었다. 그 돌격이 그의 묘비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는 군대의 정예를 이끌고 있었다. 갈리아 기병 13명, 궁수 500명, 중고병 8개 보병대, 5,000명의 정예병이었다. 불나팔 소리가 울리자 그들은 강철의 파도처럼 전진했다. 그들 뒤로 먼지가 피어올랐고 한순간 태양은 그 힘 앞에 고개를 숙이는 듯했다. 후방에서 남은 군단병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운이 바뀌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파르티아인들은 희망을 무기처럼 다룰 줄 알았다. 수레나는 그 돌격을 침착하게 지켜보았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단 한 가지 명령을 내렸다. 후퇴하라. 기마 궁수들은 훈련된 벌떼처럼 방향을 돌려 도망치는 척했다. 푸블리우스는 승리의 징조를 보았다고 믿고 속도를 높였다. 놓치지 마라, 그가 외쳤다. 창들이 들려지고 질주는 광란이 되었다. 그러나 파르티아인들의 오랜 공범인 사막은 이미 그들의 원형을 완성하고 있었다. 수 킬로미터 동안 로마인들은 그림자를 쫓았다. 열기는 거리를 왜곡했고 공기는 원근법을 왜곡했다. 말들은 거품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보병은 뒤처졌다. 지평선에서 파르티아 궁수들은 잠시 멈춰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화살을 쏘고는 다시 도망쳤다. 모든 화살은 경고처럼 떨어졌다. 아무도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땀은 피와 섞였다. 푸블리우스는 자신의 영광의 노래에 이끌려 계속 전진했다. 부상자들의 비명도 허공을 가르는 창날의 삐걱거림도 듣지 못했다. 그는 오직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멀어지는 승리만을 보았다. 그러다 음악이 바뀌었다. 모래 언덕에서 났고 금속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땅 자체가 철을 내쉬는 듯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났다. 카타프락트들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철로 덮인 기병 1,000명, 절망만큼이나 긴 창을 들고 있었다. 태양은 그들에게 액체 바다처럼 반사되었다. 그들은 천천히, 육중하게, 달릴 필요 없는 자들의 확실함으로 전진했다. 푸블리우스는 처음으로 멈춰섰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그는 그 광경이 자신의 최후라는 것을 알았다. 충돌은 잔인했고 기동할 틈이 없었다. 파르티아의 창, 콘투스는 방패와 몸을 동시에 관통했다. 후대의 증언들은 창 하나가 두 사람을 꿰뚫을 수 있었다고 말할 것이다. 갈리아 말들이 쓰러지고 군단병들은 먼지와 비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흩어졌다. 푸블리우스는 재정비를 시도했지만 모든 시도는 철의 물결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기마 궁수들은 원형을 닫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편 위로 화살을 쏘았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다. 처형이었다. 젊은 크라수스는 필사적인 분노로 싸웠다. 얼굴에 상처를 입고 팔이 마비되었지만
그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명령을 계속 외쳤다. 화살이 그의 손을 꿰뚫고 철이 그의 칼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을 때 그는 더 이상 지휘권도 군대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은 것은 선택뿐이었다. 포로가 되느냐, 죽느냐. 그리고 명예의 학교에서 훈련받은 로마인들은 어떤 것이 답인지 알고 있었다. 푸블리우스는 충성스러운 갈리아인 방패병을 보며 해야 할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이는 떨었다. 로마는 이해할 것이다. 푸블리우스가 말했다. 그리고 강철이 내려왔다. 그렇게 전설이 되기 전에 영웅이 되고자 했던 아들은 끝을 맺었다. 먼지가 가라앉자 들판은 고요해졌다. 파르티아인들은 꼼꼼하게 시체들을 수습하고 무기를 닦았으며 땅에서 아직 죽음의 젊음 속에서 아름다운 머리 하나를 들어 올렸다. 수레나는 잔인함이 아닌 계산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머리가 1000명의 포로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것을 높은 창에 꽂고 기병대에게 로마 진영 앞에서 그것을 들고 행진하도록 명령했다. 멀리서 크라수스의 군대는 적 기병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승리한 기병대가 돌아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창끝에서 나부끼는 형체는 너무 불규칙하고 너무 인간적이었다. 그 형체가 선명해지자 공기는 돌처럼 변했다. 푸블리우스의 머리였다. 마른 피로 엉겨붙은 금발 머리카락,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하늘을 향해 열린 눈, 중얼거림이 대열을 휩쓸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울지 않았다. 침묵은 어떤 비탄보다 잔인했다. 크라수스는 움직이지 않는 얼굴로 그 전리품을 응시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무너져 내렸다. 모두가 그 머리와 함께 또 다른 무언가, 즉 희망이 죽었음을 이해했다. 수레나는 최종 전투 훨씬 전에 승리한 것이었다. 그는 로마군의 몸을 건드리지 않고 심장을 죽였다. 전략은 완벽했다. 심리전이 예술로 승화된 것이었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전투가 아니라 해체였다. 로마 장군 모든 투자를 계산했던 그 남자는 마침내 자신의 계산서에 포함시킨 적 없는 대가를 깨달았다. 신기루 때문에 아들을 잃는 대가를.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야망은 먼지가 되었다. 그러나 사막은 아직 그를 끝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초래했던 모든 폐허를 마주하게 될 것이었고 금이 피와 섞이면 태양 아래서 빛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리할 것이었다. 밤은 사막에 수위처럼 내려앉았다. 낮에는 뜨거웠던 공기는 날카로워졌다. 침묵은 너무나 짙어 한숨 소리조차 고백처럼 들렸다. 크라수스는 자신의 텐트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아무에게도 응답하지 않았다. 망토로 머리를 덮고 누워 있었다. 마치 시야를 부정함으로써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주위에서 장교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운걸거렸다. 병사들은 오지 않는 명령을 기다렸다. 새 대륙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규율 잡힌 기계. 로마군은 이제 지휘관을 잃고 내부에서 무너졌다. 푸블리우스의 상실은 한 지휘관의 죽음 이상이었다. 그것은 무적 신화의 붕괴였다. 평야는 철과 고기 냄새로 가득했다. 부상자들은 어둠 속에서 신음했고 동물들은 불안하게 뒤척였다. 아무도 잠들 수 없었다. 어떤 이들은 상처를 싸매기 위해 횃불을 밝혔고 다른 이들은 더 이상 듣지 않는 신들에게 기도했다. 가장 노련한 백부장이 사령부 막사로 다가갔다. 장군님, 새벽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크라수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정신은 고통을 넘어선 곳, 돈이 아무 의미 없고 권력이 메아리일 뿐인 시면에 떠 있었다. 그는 위험을 계산하며 살아왔지만 자신을 비우는 위험만큼은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 그의 부관인 카시우스와 옥타비우스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새벽에 파르티아인들이 돌아올 것이며 저항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오직 한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었다. 칼의 카라스로 도망쳐 우호적인 성벽 뒤에 피난하는 것. 하지만 야간에 소리 없이 행군해야 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수천 명의 부상병들이었다. 그들을 움직이면 소리가 나고 행군 속도가 느려지며 추격자들을 끌어들일 것이었다. 그들을 버려두는 것은 로마인이라는 의미의 모든 것을 배신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군사적 논리는 감상주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낮은 목소리로 그들은 명령을 내렸다. 보병대들은 죽어가는 이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모래를 밟으며 준비하기 시작했다. 군기들은 검은 천으로 덮였고 투구들은 빛을 반사하지 않도록 쌓여 있었다. 행군할 수 있는 병사들은 줄을 섰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움직임을 오래 숨길 수 없다. 부상자 중 한 명이 눈을 뜨고 동료들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소리쳤다. 다른 이가 그를 따랐다. 몇 초 만에 진영은 목소리로 가득 찼다. 애원, 저주, 울음소리. 우리를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로마인이다. 돌아오시오. 행진하는 이들은 이를 악물고 계속 전진했고 버려진 자들의 목소리는 바람과 섞였다. 그 행군은 문명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많은 병사들이 걸으면서 울었다. 어떤 이들은 손으로 귀를 막았다. 말에 탄 카시우스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멈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옥타비우스는 남겨지는 병사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를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로마에 분열된 영혼을 구현하고 있었다. 영혼 없는 효율성과 미래 없는 명예를. 발걸음마다 어둠은 더욱 짙어지는 듯했다. 어떤 이들은 모래 언덕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다른 이들은 탈진으로 쓰러졌다. 대열은 흐트러졌다. 첫 달빛이 지평선을 비췄을 때 퇴각은 도주로 변해 있었다. 새벽에 파르티아인들은 텅 빈 진영에 도착했다. 그들은 로마인들이 버려둔 부상자들을 발견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수레나는 항상 체계적이었고 그들 모두를 죽이도록 명령했다.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메시지 때문이었다. 그는 생존자들이 로마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며 군단의 힘이 무자비하게 섬멸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했다. 학살은 신속했다. 파르티아 창들은 움직이지 않는 몸을 꿰뚫었고 모래는 기다렸다는 듯 피를 흡수했다. 태양이 높이 떴을 때 독수리들은 이미 내려오고 있었다. 한편 도주하는 무리는 카레칼라스로 향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막은 잊지 않는다. 열기는 망치처럼 다시 내려쳤고 물도 방향도 없는 병사들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도는 쓸모가 없었다. 지형은 신기루의 미로였다. 카시우스는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절망은 역병처럼 퍼져나갔다. 모든 그림자는 적처럼 보였고 모든 바람소리는 화살의 윙윙거림처럼 들렸다. 뒤처지는 이들은 허무함에 삼켜졌다. 오후에 작은 파르티아 부대들이 측면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대규모로 공격하지 않고 사냥꾼처럼 공격했다. 후미를 쓰러뜨리고 후퇴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것은 정신을 꺾기 위해 고안된 느리고 정밀한 추격이었다. 로마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렸다. 많은 이들이 더 빨리 전진하기 위해 방패를 벌였다. 다른 이들은 환각 속에서 모래밖에 없는 곳에서 강을 보았다. 마침내 카레의 성벽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안전하다고 믿었다. 성문이 열리고 한순간 희망이 되살아났다.
환호성이 돌담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기쁨은 늘 독과 함께 온다. 도시 안에서는 혼돈이 계속되었다. 크라수스는 도착했지만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숨쉬는 시체였다. 그는 침묵하며 바닥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고 장교들은 논의했다. 어떤 이들은 저항을 요구했다. 다른 이들은 탈출을 요구했다. 카시우스는 크라수스를 버리고 기병대로 돌파하자고 제안했다. 옥타비우스는 거부했다. 로마는 장군을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로마는 그 순간 이미 모두를 버렸다. 밖에서는 수레나가 군대를 배치하여 포위망을 좁혔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는 돌무덤이 되었다. 파르티아인들은 기다렸다. 그들은 굶주림, 갈증, 그리고 절망이 이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동안 세상을 지배했다고 믿었던 장군은 자신의 침묵 속에서 천천히 세우러져 갔다. 카레찰라. 내부에는 공포의 냄새가 진동했다. 밤은 잠 못 이루고 지나갔고 낮은 희망 없이 흘러갔다. 사람들은 남은 날을 새듯이 식량을 세었다. 크라수스는 창백하고 갑자기 늙어버린 채 본부 중앙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의 망토는 이제 수의처럼 보였다. 그의 장교들 중 가장 충성스러웠던 옥타비우스는 계속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군대는 믿음과 공황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냉소적일 정도로 현실적인 카시우스는 다른 이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단죄받은 상태였다. 적들은 한편 도시를 포위하고 있었다. 수레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굶주림이 화살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멀리서 북을 치게 명령했는데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간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로마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는 또한 사절들을 보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항복하면 오로데스 왕이 당신들을 명예롭게 대할 것이다. 지난 며칠 동안 포로로 잡힌 로마 병사들은 성벽에서 같은 메시지를 외치도록 강요받았다. 그것은 목소리의 전쟁이었다. 모든 단어가 보이지 않는 화살처럼 사기를 깎아내렸다. 그리고 굴욕의 걸작을 완성하기 위해 수레나는 푸블리우스의 머리를 성벽 앞에 세우고 마치 신성한 전리품인 양 전시했다.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오직 중얼거림만이 들렸다. 자존심이 꺾이는 소리였다. 안에서는 논쟁이 더욱 격렬해졌다. 카시우스는 유일한 출구는 도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일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장군이 죽으면 재건할 로마도 없을 것입니다. 옥타비우스는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명예롭게 죽는 것이 도망자로 사는 것보다 낫다. 두 가지 세계관이었다. 살아남는 현실주의와 죽어가는 충성심. 텐트의 침묵 속에서 크라수스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의 공허한 시선은 다른 곳에 속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지휘관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의 유물이었다. 그날 밤 달빛이 성벽을 은빛으로 물들일 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자신을 안드로마코라고 소개하며 현지 안내자였다. 그는 늪을 가로지르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르티아인들이 감시하지 않는 길이었다. 그는 그들을 시리아로 구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눈은 읽기 어려웠다. 배신자의 두려움도 구원자의 침착함도 없었다. 카시우스는 의심스럽게 그를 살펴보았다. 옥타비우스는 절망적으로 그를 믿고 싶어 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 트리부누스가 말했다. 그리고 로마 비극에 여러 번 앞섰던 그 문구는 그들의 운명을 봉인했다. 때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운명의 가장 우아한 형태이다.
대열은 침묵 속에 준비되었다. 계획은 밤에 움직이는 것이었다. 존재를 가장하기 위해 모닥불을 피워두었다. 안드로마코는 선두에서 말을 탔다. 두 장교에게 부축받은 크라수스는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유령처럼 북문을 통과했다. 길은 불확실했다. 늪과 진흙탕의 미로였다. 안드로마코는 그것이 안전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병사들은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고 균형을 잡기 위해 방패를 높이 든 채 전진했다. 진흙은 샌들을 빨아들였고 피로는 규율을 잠식했다. 뒤에서는 개구리들의 속삭임과 바람 소리만이 유일한 증인이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희망은 조금씩 더 사라졌다. 카시우스가 함정을 처음 알아차렸다. 안내자가 그들을 계속 돌고 돌게 하여 길에서 멀어지게 했다. 새벽이 다가오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카시우스는 진실을 깨달았다. 파르티아인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자신에게 남은 기병 500명을 이끌고 서쪽으로 향했다. 그의 결정은 즉각적이고 잔인했다. 자신의 부하들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살아남는 것. 어떤 이들은 그를 겁쟁이라고 부를 것이고 다른 이들은 현명하다고 부를 것이다. 확실한 것은 그만이 살아남아 시리아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크라수스와 나머지는 안드로마코를 따랐다. 점점 더 느려지고 더욱 지쳐갔다. 해가 안개를 뚫고 비쳤을 때 그들이 본 것은 그들을 얼어붙게 했다. 늪의 가장자리에 창, 방패, 투구들이 빛나고 있었다. 파르티아인들이 그들을 셀 수 없이 둘러싸고 있었다. 매복이 완료된 것이었다. 옥타비우스는 5,000명의 병사들과 함께 가까운 언덕을 오르는 데 성공하여 방어 진영을 형성했다. 그곳에서 그는 크라수스의 주력 부대가 낮은 지형에 갇혀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을 지켜보았다. 파르티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래는 다시 붉게 물들었다. 옥타비우스는 재앙을 보고 마지막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병사들을 구할 수도 있었고 내려가서 장군과 함께 죽을 수도 있었다. 그는 후자를 택했다. 로마는 아직 충실한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말했다. 그들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강철의 물결처럼 언덕을 내려왔다. 그것은 자살 돌격이었고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기도였다. 파르티아인들은 몇 분 만에 그들을 전멸시켰다.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언덕에서 명예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크라수스는 그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파멸의 크기를 이해했다. 며칠 만에 그는 군대, 아들, 권력, 명성을 잃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피부뿐이었지만 그것조차 곧 남의 것이 될 터였다. 수레나는 멀리서 먹이를 지치게 한 사냥꾼의 침착함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를 공격할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 탈출구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모든 것 중 가장 잔인한, 즉 협상의 환상. 먼지가 가라앉자 전장은 고요해졌다. 수레나는 살육을 멈추라고 명령했다.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그는 장교들에게 말했다. 로마인에게 아직 선택할 수 있다고 믿게 하시오. 그리고 지친 크라수스는 믿었다. 다음 막은 더 이상 전투가 아니라 모든 것 중 가장 불길한 연극이 될 것이었다. 승리자 수레나는 말을 타고 다가왔다. 그의 갑옷은 여전히 햇빛 아래 빛났지만 피는 묻어있지 않았다. 젊고 손상되지 않았으며 의기양양한 완벽한 지배의 이미지였다. 그의 맞은편에 크라수스는 유령처럼 보였다.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는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었으며 시선은 멍했다. 그의 주위에는 먼지로 뒤덮인 몇 안 되는 장교들이 남아있었다. 사막은 무대가 되었고
수레나는 차가운 우아함으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로마 연극에 걸맞은 공연으로 막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는 평화의 말을 전하는 사절을 보냈다. 오로데스 왕은 더 이상 피를 원치 않습니다. 통역사가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가서 항복을 협상하십시오. 로마와 파르티아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크라수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병사들은 한숨 돌릴 기회에 필사적으로 가시오, 장군, 협상하시오, 우리를 구하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가 거부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것이 마지막 배신이었다. 금과 공포로 지배했던 장군은 공포가 더 이상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로마가 로마 자신 안에서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이해했다. 전진하기 전에 그는 장교들에게 몸을 돌렸다. 살아남는 자들에게 전하시오. 그는 중얼거렸다. 크라수스는 파르티아인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포들에게 패했다고. 그리고 그는 걷기 시작했다. 바람이 그의 망토를 마치 이미 수인 것처럼 흔들었다. 수레나는 연극적인 예의를 갖춰 그를 맞이했다. 그에게 인사를 하고 말을 제공하며 조약에 대해 이야기했다. 크라수스는 듣는 둥마는둥 했다. 모든 단어가 자신을 조금 더 묶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파르티아인들이 그를 말에 태우려 하자 혼란이 시작되었다. 밀침, 비명, 반사적인 움직임. 몸들이 뒤엉킨 틈에서 칼이 잠깐 빛나고 그의 옆구리에 박혔다.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는 의식 없이, 영광 없이, 관객 없이 쓰러졌다. 그렇게 영원함을 사고 싶었던 남자는 죽었다. 증인들은 익명의 파르티아 병사가 그를 죽였다고 말할 것이다. 다른 이들은 수레나가 비밀리에 명령했다고 말할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 확실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죽었다는 것이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은 채. 그러나 스펙터클을 사랑하는 역사는 그토록 평범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때 전설이 태어났다. 파르티아인들이 그의 탐욕에 대한 처벌로 금을 녹여 그의 목에 부었다는 것이다. 너무나 완벽한 아이러니라 진실일 필요가 없었다. 그 은유 속에서 로마는 위안을 찾았다. 자신의 수치를 도덕적 우화로 바꿀 때 사람들이 찾는 위안과 같았다. 권력의 상징인 금은 처벌의 도구로 변모했다. 그렇게 비극은 교훈이 되었다. 그 행위가 실제였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그것을 믿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만족한 수레나는 크라수스의 머리와 오른손을 잘라냈다. 그는 그것들을 오로데스 왕에게 보냈는데 왕은 그때 자신의 궁전에서 으리피데스의 바카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다. 운명은 그 섬뜩한 유머로 인해 그 장면이 아가베가 죽은 아들의 머리를 들고 등장하는 순간을 재현하도록 만들었다. 배우가 궁정 앞에 나타났을 때 소품 머리가 아니라 실제 머리, 여전히 피가 흐르는 머리를 들고 있었다. 오로데스는 박수를 쳤다. 비극과 현실의 경계는 사라졌다. 그리스 연극과 동방 정치가 한 이미지 속에서 융합되었다. 로마가 자신의 신화 앞에서 참수당한 모습이었다. 플루타르코스가 기록하고 수세기 동안 반복된 이 장면은 단순한 야만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적 교훈이었다. 수레나는 크라수스만을 죽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로마의 상징을 조롱했다. 정복자를 장식으로, 적을 오락거리로 만들었다. 그것은 문화적 복수였다. 고대 이란의 후예인 파르티아인들은 권력이 무기만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서사로도 강요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로마인들이 연극을 미덕을 가르치는 데 사용했다면 파르티아인들은 그것을 굴욕을 가르치는 데 사용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다. 그날 이후로 크라수스의 이름은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굴욕을 넘어 그의 죽음은 역사의 전환점을 찍었다. 로마는 한 사람 이상을 잃었다. 삼두 정치의 다른 두 꼭지점을 묶어주던 균형을 잃었다. 크라수스는 중재자이자 권력의 은행가였고 폼페이우스의 야망과 카이사르의 교활함을 억제하는 존재였다. 그와 함께 균형추가 사라졌다. 동맹을 윤활하게 하던 금이 없으니 정치적 메커니즘은 부서졌다. 그 뒤에 올 일들, 내전, 폼페이우스의 몰락, 카이사르의 부상, 그리고 마침내 제국. 그 순간 한 장군이 모래와 피 속으로 쓰러졌던 그 사막에서 시작되었다. 크라수스는 영광을 찾았지만 악명을 얻었고 영원함을 사고 싶었지만 망각을 샀다. 그러나 뒤틀린 방식으로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성취했다. 기억되는 것, 영웅이 아니라 경고로서. 모든 문명은 탐욕의 순교자, 과잉의 죄에 대한 얼굴이 필요하다. 로마에게는 그가 그랬다. 우리에게는 아마 아직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은 계속 녹아내리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권력, 야망, 명성의 형태로 붓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차이점은 더 이상 처형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마신다. 그의 몰락의 메아리는 수세기 동안 울려 퍼졌다. 카레칼라는 재앙의 대명사가 되었고 녹은 금은 속담이 되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아이러니에 충실하게 그에게 마지막 승리를 남겨주었다. 크라수스가 없었다면 카이사르도 없었을 것이고 카이사르가 없었다면 제국도 없었을 것이다. 그의 절대적인 패배 속에서 그는 로마의 승리를 낳았다. 그는 저주받아 죽었고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세상을 낳았다. 그것이 비극적인 인간의 본성이다. 그들은 사랑하는 것을 파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워하는 것을 건설한다. 카레차라스의 재앙 소식이 로마에 전해졌을 때 원로원은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크라수스의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삼두 정치의 세 번째 인물은 모래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묻을 시신도 되찾을 군기도 없었고 오직 소문과 사망자 수 그리고 전례 없는 굴욕의 메아리만이 남았다. 선술집에서는 사람들이 녹은 금에 대한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신전에서는 사제들이 신들의 분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귀족 가문에서는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동맹자들이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군대보다 더 큰 무언가, 즉 권력의 균형이 무너졌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크라수스는 두 산 사이의 시멘트였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돈은 다른 이들의 넘치는 야망을 억제했다. 카이사르는 그의 자금이 필요했고 폼페이우스는 그의 정치적 지원이 필요했다. 그의 죽음으로 공화국은 완충 장치를 잃었다. 그리고 운명의 은행가를 잃은 로마는 브레이크 없는 기계처럼 내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맹은 깨졌고 의심은 싹텄으며 군대는 재무장했다. 한 사람의 탐욕에서 시작된 것이 결국 한 시대를 집어삼켰다. 칼의 전투는 군사적 재앙을 넘어 도덕적 계시였다. 로마는 자신들의 무적 신화가 해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 밖에서 전체 군단이 파괴되었는데 북방의 야만인들이 아니라 세련되고 훈련된 제국에 의해서였다. 상처는 이중적이었다. 육체적 그리고 상징적. 신성한 궁이인 독수리 깃발의 상실은 수세대 동안 로마를 괴롭힐 모욕이었다. 아우구스투스는 몇 년 후 그것을 되찾는 것을 국가적 명예 문제로 삼았다. 그러나
정신적 손상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다. 항상 정복의 무대였던 동방은 거울이 되었다. 로마는 자신의 왜곡된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한계 없는 야망, 운명으로 위장한 오만함을. 크라수스는 권력을 영원함과 혼동했던 긴 줄의 첫 번째 남자였다. 그의 몰락은 영광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붕괴의 규모로 측정되는 시대를 열었다. 카이사르는 루비콩강을 건넜고 폼페이우스는 이집트에서 죽었으며 그들의 전쟁에서 새로운 질서, 즉 제국이 탄생했다. 그런 의미에서 크라수스는 어떤 것의 끝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의 패배는 그의 실패의 교훈 위에 세워져 수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할 그 기계, 제국 로마를 낳았다. 메소포타미아의 바람 속으로 흩어진 그의 금은 더 어두운 권력을 비옥하게 했다. 그의 시대 철학자들은 그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했다. 스토학파는 그에게서 탐욕이 영혼을 노예로 만든다는 증거를 보았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운명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았다. 그러나 익명의 시인 한 명은 코덱스 여백에 살아남은 한 문구를 썼다. 그는 조금 더 찾다가 죽었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다. 이 문구는 크라수스의 역설을 요약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었던 남자가 역사의 불멸의 교훈을 선사했다는 것. 그의 비극의 유산은 대리석이나 금을 넘어선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사회가 전성기에 자신만의 크라수스를 낳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너무 많은 권력을 축적하여 왜 그것을 원했는지 잊어버리는 사람. 로마는 그를 전설 속에 묻었지만 그 뒤를 이은 모든 황제 속에서 그를 재현했다. 네로에서 코모두스까지, 피렌체의 은행가에서 현대의 거물들까지 모두 같은 보이지 않는 잔, 즉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갈증을 마신다. 그리고 그때처럼 대가는 여전히 영원이다. 크라수스는 영광 없이 죽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권력의 복도를 배회한다. 재산이 역사를 사려고 할 때마다, 제국이 자신의 부를 도덕과 혼동할 때마다 카레의 사막은 다시 입을 벌린다. 그곳 먼지와 태양 사이에서 로마가 배우려 하지 않았던 교훈이 여전히 울려 퍼진다. 금은 빛이 아니라 불이다. 너를 태우면서 빛난다. 그의 몰락 이후의 침묵 속에서 공화국은 피를 흘리며 제국이 되었다. 카이사르는 유일한 주인이 되었고 혼돈에 지친 민중은 그가 전에 두려워했던 절대 권력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한 사람의 탐욕은 수백만 명의 종복으로 변했다. 크라수스의 비극은 현대 세계의 서막이었다. 야망이 한계를 찾지 못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질서를 어떻게 파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가 쓰러진 곳에는 아직 붉게 물든 모래가 있다고들 말한다. 피인지 녹슨 철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목동들은 달 없는 밤의 돌 위에 동전이 떨어지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한다. 금이 아니다. 그것은 교훈의 메아리다. 2000년 동안 사막의 바람이 반복하는 그 교훈. 즉, 측량할 수 없는 분은 항상 그것을 낳은 자를 집어삼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영혼 속에서 크라수스는 자신이 찾던 것을 얻었다. 영광이 아니라 기억을, 승리가 아니라 신화를. 그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구원받지도 않았다. 그는 여전히 거기에 죽은 별들의 어두운 빛으로 빛나며 모든 문명에서 금은 항상 그 희생자를 선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